20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앞에 있는 PD님 바로 서민이죠. 자, 서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서민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갑자기 좀 생뚱맞은데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서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 이 조선 후기가 되면은 서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 자,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양반 문화 중심이었어. 그러나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부터는 어떤 서민들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야.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그런지 말이야. 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민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제 첫 번째 배경을 본다면, 자, 그때 당시에 이 서민들의 지위 자체가 이제 향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일부 서민들 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서민이 아니라 양반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그 능력 있는 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얘네가 사회적으로 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보나 그들의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 자체가 어깨가 으쓱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서당 교육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일자무식이야. 그러니까 대가리에 든 게 없어. 대가리에 똥만 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에서 똥만 튀어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대가리에 어느 순간에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 이 사람들이 뭔가를 다 알아채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서민 문화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바로 의식이죠. 자, 이런 것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민 문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떤 서민 문화가 있는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민 문화라고 얘기한다면 자, 한글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해. 자, 이 한글 소설은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일단 서민들이 한문을 잘할까 못할까? 네, 겁나 못하죠. 그죠? 자, 그런데 한글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한글은 잘했겠지. 왜냐면 한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한글 소설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누구를 까냐면 양반들을 엄청 까. 그러니까 양반이란 놈들이 겁나 위선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를 보면 부조리로 가득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조리라는 것이 바로 뭐야? 썩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회 봅시다. 자,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네, 아주 그냥 썩은 내가 풀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썩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양반 놈들이 얼마나 썩었겠어. 그러니까 이 썩은 놈 비판하는 거죠. 이런 썩은 놈, 구린 날, 네, 그렇죠. 엄청나게 비판했던 거. 그래서 양반들의 위선, 부조리를 비판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유명한 소설들이 있을 거야. 자, 그 소설들이 모두 다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 자, 첫 번째 소설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빨간 길에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자, 정답은 홍길동전.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홍길동전이 나오는데, 자, 일단 이 홍길동전을 갖다가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이 서얼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서얼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이제 쓰레기 같은 관리들이 있었어. 걔들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동물이라 그래. 자, 무슨 동물? 네, 탕관오리라고 하죠. 네, 겁나 짜증납니다, 수업이. 자, 여러분들 탕관오리들이 있었는데 이 탕관오리들을 응징한단 말이야. 그치? 탕관오리들의 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홍길동 과 그 도둑놈들이 그걸 다 뽀려가지고 이제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잖아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홍길동전은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뭐 서울에 대한 차별을 비판했으며 탕관오리를 응징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홍길동전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 소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춘향전입니다. 그런데 이 춘향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춘향이가 누구랑 사랑해? 방자랑 사랑해? 네, 그건 아니죠. 네, 물론 방자전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네, 선생님 보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런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영화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네, 볼 수 없어요. 네, 선생님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자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춘향이하고 방자하고 서로 사랑해.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춘향이는 이몽룡이랑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춘향이는 뺑덕어멈의 딸이에요. 뺑덕어멈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좀 천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신분이 안 맞는 거지. 이몽룡이랑. 왜냐면 이몽룡은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분을 갖다가 극복했던 신분 차별을 극복하는 그런 소설이 바로 뭐냐면 춘향전이다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왔던 우리가 발달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사설시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자, 사설시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조는 시조인데 사설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그 전에 시조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시조는요, 양반들이 주로 읊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시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세 글자 쭉쭉쭉 맞춰야 되고, 무조건 세 줄 안에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끝에 글자를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형식이 있단 말이야. 그치? 너희들 이제 뭐 국어 시간이나 한문 시간에 배웠을 건데, 어떨까요? 네, 겁나 짜증나죠. 겁나 병맛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사설 시조는 뭐냐면 사설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쫘르르 쓰는 거야. 사설 시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그런 노래 가사들 네가 비가 오는 날에 내가 생각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비스트를 좋아하지만 비스트 노래를 잘 몰라. 겁나 짜증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나는 양요섭이 좋아. 왜? 양요섭의 키가 180이기 때문에. 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짓거리고 싶은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면 사설시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평민들이 만들었다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떤 형식에 구애받았다, 구애받지 않았다,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롭게 쓴 것이 바로 뭐냐면 사설시조다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자, 판소리하고 그 다음에 네, 탈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판소리하고 탈춤은 서민들이 쓴 거죠.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뭐 하려고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양반 사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탈춤이 많습니다. 이 탈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양반전 같은 그런 탈춤이 있는데 그 양반전 탈춤을 보면은 이 탈춤을 추는데 거기 말뚝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뚝이는 그냥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말뚝이가 막 춤을 추면서 내 양반한테 계속 뻑큐를 날립니다. 물론 그렇게 계속 뻑큐를 날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양반을 디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뭐냐면 양반 사회를 비판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그러니까 판소리나 탈춤은 양반 사회를 비판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약간 비과요. 그러니까 대놓고 아 쓰레기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잡혀가지. 그러지 않고 약간 좀 재밌게 저기 양반님이 오신다. 아이고 똥냄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과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해학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해학적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이 바로 판소리나 탈춤이다. 그런데 뭘로 이것은 표현하냐면 뭐 노래라든가 또는 춤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판소리 같은 경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창과 사설로 되어 있다라고 가끔가다 시험지에 나와. 그래서 창이라는 건 뭐냐면 노래야. 그치?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판소리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죠. 이리 온너라 앞을 보자. 네, 이런 거. 핏대가 빡쓰죠. 막 그죠. 앞을 보자. 이런 건 바로 뭡니까? 노래죠. 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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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당이야. 네, 그렇죠. 이런 건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창이죠. 근데 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헛다. 그때 마침 춘향이가 왔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말로 푼 거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사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판소리는 창과 사설로 되어 있어. 그리고 탈춤은 뭘로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창이 있어. 이것도 노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딱 달라요. 얘는 사설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춤이 있어. 춤. 알았어? 그러니까 춤이 들어가면 탈춤이고 춤이 빠지면 그냥 판소리야. 그냥 그렇게 딱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표현이 될 수 있냐면 가장 잘 나오는 스타일은 이런 형식으로 시험제 나오는데 자, 한글 소설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유행했고 사설 시조가 유행했고 그다음에 판소리나 탈춤이 유행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가 발달했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때 당시에 아주 예술의 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자, 첫 번째 변화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한문
한문학이 아주 많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조선 후기에는 한글로 된 한글 문학이 발달을 했어. 그런데 동시에 한자로 된 한문학도 발달했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발달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한문학 하면은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박지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박지원이 한자로 소설을 3개를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반전을 썼어요. 양반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허생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좀 기억해 주시는데, 자, 호질이라는 글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양반전이나 자, 허생전이나 호질이나 어떤 책인지 내가 설명은 안 해줄게요. 왜냐면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4시간의 기적인데 내일 시험 칠 애들한테 이것까지 지금 설명해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이거는 다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그것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양반전, 허생전, 호질에서 공통적으로 얘가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양반이란 것들이 별거 없단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비판한 거야. 이 호질이라는 건 뭐냐면 호랑이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귀족 같은 양반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양반이 마지막에 똥탕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되게 귀족 같고 되게 훌륭한 양반이야, 겉으로는. 그런데 밤만 되면 과부를 꼬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호랑이가 막 비웃는다는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양반전이나 허생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뻔한 거죠. 그러니까 양반에 대한 그런 위선을 비판한 책이다. 그렇죠? 박지원. 반드시 이 3가지 양반전, 허생전, 호질 시험제 1타니까 기억을 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제 중인들이 시사라는 걸 조직했어요. 그래서 이 시사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시동호회다 라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술 분야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야. 이 미술 분야의 변화도 진짜 시험 문제 1타니까 다 기억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드디어 진경산수화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 자, 이 진경산수화 하면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정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금강전도라는 그림이 시험 문제 잘 나와. 그 다음에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이 시험 문제 잘 나와. 자, 인왕제색도와 그 다음에 금강전도 모두 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산천을 자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게 바로 진경산수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는데, 자 이게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고 갈게. 자, 그 전까지 만약에 우리가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산수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하고 강을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바로 뭐냐면 내가 산수라고 하니까 지금 앞에서 PD님이 1 더하기 1 이러고 있는데, 네, 병딱이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산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산과 강 이런 자연환경을 막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환경을 그릴 때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중국을 그렸습니다. 진짜 되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긴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뿌옇게 그려요. 자, 왜 뿌옇게 그릴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해가지고 그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정선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서부터는 진짜 우리나라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경치인 거야. 진짜 우리나라 경치다 해서 진경산수한 거야. 그래서 진경산수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산천은 사실적이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게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민화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민화는 누가 그렸을까요? 이건 모릅니다. 이건 서민들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민화하면은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냐면 까치호랑이거든. 근데 이 까치호랑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그림 봤을 거예요. 교과서 보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요. 쌤이 응가노트에 시험에 나오는 그림들을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응가노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까치호랑이는 뭐냐면 그림을 보면 자, 호랑이, 큰 호랑이가 있고 그 다음에 까치가 있는데 이 그림의 내용은 호랑이하고 까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거지. 그치? 어떻게 호랑이와 그 다음에 먹이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기선 같이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민화의 특징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민화는 누가 지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작자가 미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을 해요.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까치하고 호랑이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겠는가.
되었는가.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의 어떤 소원을 여기에 반영을 해. 그래가지고 이 미나를 잘 보면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라든가 애를 많이 낳고 싶다든가 그런 소원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화를 그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생활 공간을 어떤 디자인하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미나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걸어놓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미나의 특징은요.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풍속화야. 자, 풍속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렸다는 거야. 즉 바로 인간을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풍속화가 하면은 여러분들 두 명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김홍도입니다. 그런데 이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씨름도예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렸죠. 근데 누구를 그리냐면 얘는 일반적인 서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 서민들. 그래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막 서민들이 벼 타작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신윤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윤복 같은 경우 주로 그리는 게 뭐냐면 약간 19금을 굉장히 잘 그려요. 얘는 약간 굉장히 야한 거. 일단 누굴 그리냐면 양반을 그려. 근데 이 양반 놈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자를 좋아해. 기생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쓸 수 없죠. 양반과 기생을 그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기생을 우리는 부녀자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녀자들이 조금 야하게 돕니다. 야하게 돌아서 뭐 이렇게 옷을 좀 벗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양반이 이렇게 끼고 이렇게 뽀뽀도 좀 하려고 하고 그런 그림들을 그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뭐 이상하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19금 뭐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풍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풍류. 그래서 양반과 부녀자의 어떤 풍류를 그렸다. 그러면 이제 신윤복이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술 부분에 요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 요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정이야. 그런데 김정이의 호가 바로 누구냐면 추사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글씨를 갖다가 우리는 추사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큰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큰 건축물이 법주사라는 절에 있었던 팔상전이 아주 큰 건축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수원에 화성이 지어졌어요. 수원의 화성. 요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백자가 그때 당시에 또 유행을 하는데 이 백자가 민간인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백자라고 한다면 이거를 갖다가 누가 양반들만 사용했지. 그런데 이게 민간까지 퍼지고 그다음에 조선 후기가 되면은 약간 이 백자에다가 청색으로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화백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청화백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서민들은 이런 거를 사용하기 힘들지. 그래서 서민들을 뭐를 사용했냐면 옹기를 사용해. 알았지? 옹기.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냐면 옹기를 사용했다. 네,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건 바로 뭐냐면 드디어 이 사회 개혁론들이 자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조선 후기가 되면은 사람들의 머리가 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이 사회를 개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회 개혁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회 개혁론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 해서 우리 뭐라 그래? 네, 실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학이라는 건 뭐냐면 겁나 무슨 학문? 실용적인 학문. 자, 실용적이라는 게 뭔데? 네, 쓰잘데기 있다 이런 뜻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실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왜 실학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자, 그 배경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랬던 건 바로 뭐냐면 자, 그 당시 조선 사회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 즉 다시 얘기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 대신에 글자를 뭐로 바꿔서 나오냐면 안정이라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자,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됐을까 안정되지 않았을까? 겁나 안정되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붕당 정치 이런 것만 들어봐도 모르겠죠? 네, 이거는 후가 우리 윤우가 쓰는 말투입니다. 모르겠죠? 네, 모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붕당 정치 이런 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 당시 사회는 완전히 그냥 그지 깽깽이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안정된 거는 아니야. 그러나 조선 전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좋은 학문들도 나왔고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맞지만 자 안정됐다 안정되지 않았다 안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이크에 속으면 돼 안 돼? 속으면 똘치! 네 똘치니까 절대 속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자 사람들이 그때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학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이 성리학에 대해서 반성을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 성리학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농민들을 픽픽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까 안 줄까? 겁나 도움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리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청나라에서 어떤 학문이 하나 탄생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 꼭 기억해. 고증학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고증학 자체가 이름은 보면 알겠지만 증거를 찾는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구라는 믿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증거가 사실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즉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청나라의 이러한 고증학 같은 거를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 실학이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실학이 만들어진 배경은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런데 너희들 실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농업을 중요시하는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서인과 함께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 자, 농업 중심의 이 개혁론을 갖다가 펼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외친 게 있어.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선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농민들이 배부르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뭘까? 토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토지 개혁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네들이 추진을 한단 말이야.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펼친 사람이 총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자, 이 3명이 모두 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민에게 이분은 굉장히 이익이 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야경이 오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오빠입니다. 정약용 오빠 해가지고 요 3명 하면은 무조건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다. 외울 수 있죠. 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 자, 시험 문제 1타 반드시 기억합니다. 일단 유형원이 외쳤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균전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외쳤어. 그래서 이 균전론은 뭐냐면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라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땅을 양반들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을 나눠주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땅을 나눠주는데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준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분에 따라 자 어떻게 차등으로 토지를 분배하라.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아주 대단한 거지. 왜냐면 그전 같은 경우에 양반들만 그냥 땅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국가가 양반들만 줬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쌍놈들한테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을 나누어 주라는 거야. 그러나 신분에 따라서 양반 같은 경우에 많이 주고 왜냐면 지도 양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반 같은 경우에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노비 같은 경우에는 내 코딱지만큼만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분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두었다. 그래서 차등해서 토지 분배하라 라고 그거를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익은 여기서 뭐를 갖다가 얘기하냐면 얘는 아예 한전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게 돼. 자, 여러분들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요. 한전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한전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균전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균전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일단 한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를 나눠준다고 해도 양반의 힘이 세기 때문에 야 싼값에 나한테 팔아 이 새끼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팔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토지를 분배해주고 나서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하자. 자, 그것은 바로 뭐야? 자, 매매를 아예 어떻게 하자? 금지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매매 금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누구냐면 이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익이 뭐라고 외쳤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영업전이라는 토지를 주자. 그런데 이 토지는 뭐냐면 최소한의 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먹고 살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주자 이거야. 그 토지를 갖다 뭐라고 부르자고? 영업전이라고 부르자고. 우리가 보통 이제 장사할 때 영업하고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전이란 토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거는 아예 못 팔게끔 하자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영업전이라는 토지를 분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영업전은 뭐한다? 매매를 금지하자를 갖다가 외친 게 바로 누구냐면 내 이익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외친 건 뭐냐면 여전론이야. 그래서 이 여전론은 너희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대단한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지금도 이 생각은 굉장히 멋진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마을이 있어. 그런데 마을에 땅이 있단 말이야. 마을의 공동 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라고 부르는 거야. 여. 알았지? 여입니다. 여. 네. 엽니다. 자, 그래서 여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농민들이 같이 공동 경작하자 이거야. 그래서 아예 공동 소유에 이거를 다 같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공동 경작한 다음에 이거를 다 같이 나누어서 갖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작물을 다 같이 나누어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외친 거.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네, 여전론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네, 요런 것들을 외쳤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네,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있어. 자, 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북학파라 그래.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북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북한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겁나. 네. 여기서 얘기하는 북이라는 것은 바로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청나라에서 유학했던 애들인데 여러분들 청나라는 그 당시에 발전했을까 아니면 그지였을까? 겁나 발전돼 있었어요. 네. 문명이 아주 발전돼 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청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청나라 보니까 아주 발전돼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얘네 표현을 들어서 선생님이 얘기할게.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서 새우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새우젓에 밥을 먹는데 일단은 이 새우젓이라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젓갈을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런데 바닷가 지방에 가면은 이 새우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게 막 썩어 뭉드러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그거는 뭐냐면 바닷가에서 나고 있는 이 새우를 육지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유통으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게에다가 물건을 싣고 사람이 이렇게 나른다? 어떨까요?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네, 그렇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북학파들이 청나라에 가봤더니 얘들은 이미 수레가 있어. 그래서 이 수레가 진짜 뭐 에쿠스 정도는 아니겠지만 부앙하고 수레가 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얘들은 선박을 이용해. 그러니까 배를 이용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나라처럼 뭔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외친 거야. 그래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이 기본적으로 외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청나라처럼 우리도 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에 발달된 그런 선진 문물들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얘들은 기본적으로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기본적으로 유통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해. 그러니까 이 북학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수레를 사용하라든가 또는 뭐 선박을 사용하라든가 또는 이용이면 뭐 이양이면 뭐 화폐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대표적인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수원. 자, 그런데 유수원 하면은 기억할게. 이 사람이 쓴 책이 우서라는 책을 썼어요. 우서. 자, 요거 좀 기억해주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자, 산업공상에 어떤 직업적인 평등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건 굉장한 거지.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이 결국 신분제랑 똑같은 거야. 자, 사라는 건 선비고 그 다음에 농이라는 건 농민이고요. 공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사자, 네, 사자 누굽니까? 네, 선비들입니다. 네, 선비들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선비들을 되게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농민들이 되게 중요시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 간에 엄청나게 불평등했고 직업에 귀천이 있었어, 그지? 그런데 이 유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직업 간에 모두 다 평등하다, 이거를 주장했던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대용, 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 네, 그죠? 홍대용용용용용, 네, 홍대용 기억하고 가시고요. 이 홍대용은 굉장한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을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서양의 어떤 기술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도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양반들 되게 쓰잘데기 없다는 거야. 얘들은 양반을 되게 무시해. 기본적으로 지네도 양반이면서. 그래서 양반을 되게 무시하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어떤 문벌제도 같은 거를 아예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벌이라는 건 양반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외쳤던 게 바로 누구냐면 홍대용이다. 요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박지원인데, 이 박지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자, 일단 이 사람은 청나라에 갔어. 그 다음에 청나라가 굉장히 대단해.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일기로 썼어요. 그쵸?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열하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열하일기 하면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청나라 갔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수레가 있네. 선박이 있네.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하네. 아, 이런 것들을 겁나 간지 돋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동시에 이제 박지원이 한문으로 쓴 소설들이 있는데, 그게 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들이에요. 그 소설을 갖다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양반들을 엄청 개무시해. 그게 바로 뭐야? 양반전이지. 이 양반전이라든가 이런 소설들, 또 여러분들 허생전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알아볼 사람이 박제가인데, 이 박제가가 쓴 책은 바로 뭐냐면 북학의라는 책을 썼어요. 북학의. 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박제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박제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만약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물을 푸지 않으면 우물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야. 실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선생님네 동네에도 우물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우물에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왜냐면 우물에 버렇게 막 이렇게 이끼 같은 게 껴 있어가지고 우리들끼리 뭐라 그러면 여기서 귀신 나온다 그러면서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물은 겁나 퍼마셨어. 그런데 이 우물이 물을 깃지를 않잖아.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지를 않으면 그 우물에 있는 물이 진짜로 말라버려요. 진짜 말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물에 있는 물을 자꾸 퍼야 돼. 자꾸 퍼야지만 이 우물 안에 있는 물이 계속 샘솟는 거야. 위아래에서 꿀렁꿀렁 하면서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이 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야. 그렇듯이 이 박제가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만약에 물건을 사지 않는다, 소비하지 않는다면 생산이라는 건 없다는 거지. 물을 퍼서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생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박제가는 물을 퍼서 쓰라. 이건 뭐냐면,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이 발달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야? 소비를 하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늘려라, 이거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보기로 뭐가 나오냐? 우물의 비유를 딱 합니다. 우물에 물을 푸지 않으면 하면서 나와. 그러면 이건 박제가구나. 그리고 박제가는 뭘 외쳤냐면, 우리가 소비를 함으로써 생산을 늘릴 것을 외쳤다는 거. 요거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와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제 1타니까 지금 선생님이 적어드린 것 정도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사회개혁론을 공부했는데요. 자, 이 사회개혁론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어요. 자, 일단 어떠냐면 굉장히 개혁적이죠. 실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굉장히 생각해. 그지? 민족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또 어떠냐면 실용적이야.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거,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대적이야. 근대적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발전적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사구시적이야. 자, 실사구시라는 건 실사를 거꾸로 해봐. 바로 뭐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실학, 그러니까 이 개혁론이 만들어진 것은 청나라의 고증학을 바탕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청나라의 고증학 자체가 선생님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증거를 찾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고증학 비슷한 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학의 의의는 이건데, 실제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왔냐면 이 실학이 엄청난 한계를 가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한계냐면, 자, 실제 정치에는 반영이 되었다, 아니면 반영이 되지 않았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엄청난 한계라는 거죠. 왜 그러면 얘네들은 몰락 양반들, 남인 출신들이 실학을 외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남인에 대해서 늘 얘기했지만 얘들 살살병 같은 애들이야, 있죠. 그렇다면 얘네 뿌직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애들이야, 없는 애들이야. 너 설사 써봤지? 네, 힘이 없죠. 그렇죠? 설사는 힘이 없어요. 굵직한 똥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얘들이 시락 이렇게 외쳐도 아무도 안 들려. 그치? 시락, 네, 외쳐도. 아무리 섹시하게 시락, 네, 이렇게 외쳐도, 네, 토해도 됩니다. 자, 아무도 이걸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정치에 반영됐다,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빡진 친구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너무나 말하지 않아도, 네, 갑자기 이제 저팔계 빙의가 됐는데, 알아.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요. 그 다음에, 나 너무 공부하는데 늦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9월 중순에 듣고 있는 친구라면 오히려 빠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9월 말에 듣고 있는 친구라면 말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용기 내야 돼. 포기하기만 해봐, 씨. 포기하기만 해봐, 씨.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는 거야. 용기 내서.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